동맥경화증이 아니라 돈맥경화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통화 유통 속도를 보든 아니면 통화 성수를 보든 옛날처럼 이렇게 돈이 안 돌아요. 네. 다운로도 안 가고 빌딩으로도 안 가고 단독 주택도 안 가고 결국 이게 아파트로만 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통화는 별로 안 돌아가는 과거와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그런 흐름이 되었다. 유기체 대책 이후에도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춤해질 뿐이죠. 하반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이게 약간 둔화된다. 다만 지금 중저가 주택 쪽으로 갭매우기 현상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무조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 혹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지금 강남 같은 규제 지역은 두 채부터 취득세가 8%고 나머지 마포는 세 채부터 8%잖아요. 지방도 세 채부터 8%죠. 지방은 제 생각에는 한 네 채부터 8%할 필요는 있어요. 좀 많아야 돼요, 지방은. 그런데 이것도 영향이 있죠. 이왕이면 똘똘한 채 얻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외에 빌딩 매입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도 영향을 미친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빌딩 거래하는 법인 사장님이었는데 고객한테 항의를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한 5, 60억으로 빌딩을 살까 강남 아파트를 살까 고민했던 것 같아. 이분이 이제 무주택자였던 것 같아. 무주택자면 집부터 사야 되는데 그 빌딩 그 거래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되니까 빌딩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파트 들여오는데 왜 나보고 빌딩 사라고 그랬냐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이 돈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갭투자 옛날처럼 안 해요. 그러면 살만한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변화라고요. 요새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만사가 귀찮아. 귀차니즘이 발동합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 이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었죠. 네. 그러면은 나이 많으면요. 이게 그냥 남들하고 이게 부딪히기도 힘들고 머리 쓰는 것도 힘들고 그냥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저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 오르는 저런 지방 아파트 살 바에야 코인 사겠다. 이런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진짜로 이게 강남 아파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오피스텔 한 채인데. 지금 1억 6천까지 왔죠. 오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1억 6,100 원화 기준으로 달러로는 11만 7천 달러, 12만 달러도 원래 돌파를 했었죠. 70 되시는 분이 어제 저를 찾아왔는데 네. 지난번에 9천만 원 할 때 왜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냐고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어제 와서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자격이 있네요. 근데 1차 9천 때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산 시장의 어떤 큰 변화를 저는 이게 둔감해서 그런지 잘 못 받아들이는데 분석은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특히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저는 가장 박원관 박사님 유명하시죠. 터민남이에요, 터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니까. 똘똘한 한 채나 얼죽신도 제가 만들었고 최근에 하나 미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편식사에 그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잘 안 퍼져요. 편식. 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들이 이 똘똘한 한 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편식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 흐름을 볼 때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래서는 흐름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우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 젊은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외곽에 싼 아파트를 살 바에야 코인 사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요새 흐름이 달라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은 생각하고 행동이 비슷해요. 이게 세대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저는 항상 시장 흐름을 바라볼 때는 일단은 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트렌드를 좀 잘 보시는 것들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토호재금 학대 가능성이 높은 예. 후보 지역은 어디이며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새 그 톡수리 오영제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톡수리 오영제는 원래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아파트 5개를 말하는데 서초 그랑자이라든지 리드스원 이런 거 5개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구도 톡수리 오영제 같은데 네.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동작구 이런 데 아니에요? 그죠? 영등포가 아니라 광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얘들은 집값이 불안해지면은 토지를 도입할 수가 있다. 다만 토지 효과는 그렇게 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 6.27 대책을 준토지 대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 집도요, 이제 1주택자 갈아타게 하는 문제인데 6개월 안에 안 팔면 안 돼요. 이게 토지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로 지정되면 거래량 확실히 줄어요. 근데 가격은 안 빠지더라고요. 과거 농지나 임야를 했을 때는 그때도 토지 했거든요. 그때는 적효약이죠. 왜냐면 누가 뭐 셀러리맨이 뭐 농사 지어요. 농사 지으려면 2년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근데 주택은 2년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심에서의 어떤 토지는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갭 투자가 좀 주는 효과 그 정도로 보면 돼요. 다만 토호제를 만약에 이런 독수리 오영제들한테까지 확대를 하면은 강남 용산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할 겁니다. 강남 용산은 일단 보면 대체제가 없어요. 아파트 네. 시장으로 보면. 이런데 독수리 오영제들은 대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남하고 용산이 묶이니까 마포하고 동작 쪽으로 갔죠. 성동 쪽으로. 그런데 뭐 굳이 그쪽도 묶이면 오히려 강남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토지가 강남하고 용산 했을 때는 거래만 좀 줄이는 효과 였다. 그거는 맞지만 블루칩이 아니라 옐로칩으로 가면은 아마 블루칩에 때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 정도이고 거래량이 이제 급증했었단 말이죠. 급증했던 이유 뭐고 주담대 금지 이후에 거래량과 매물에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 전체 거래량의 어떤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보면은 경기도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특히 거래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SNS를 타고 있잖아요. 이게 특정 지역에 거래가 되면은 나머지 지역까지 확 이게 심지어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공간 확산 모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요새 지금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받아보니까 같이 동요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서울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경기 인천까지 다 같이 늘어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서울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보셔야 되는데 3월이 역시 피크예요. 그다음에 6월이 피크고 6월이 3월보다 더 많아. 3월이 지금 1,358건이고요. 4월에 다시 뚝 떨어져요. 5,400건. 그다음에 5월 달에 한 8,100건. 그러다가 6월 달에 지금 보니까 아마 지금이 오늘 촬영일이 7월 16일인데 7월 말까지 하면은 한 2,0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로는 만 한 644건이지만 아직 한 달 정도 신고 기간이 지금 있으니까. 여유가 지금 아직까지 보름 가까이 남았잖아요. 보름 남았으니까. 그럼 12,000건.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쌍봉이 아닌데 이러면 이 어떻게 보면 쌍봉이 아니죠. 이게. 6월 달에 이제 올해 최고 거래가 찍었다는 거죠. 예, 굉장히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하반기 때는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된다니까 그리고 진보 정부 들어선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한꺼번에 이제 매수에 동참했다. 선매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쨌든 간에 저는 하락세는 보지 않고 있지만 약간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물 건수로 보면은 확실히 좀 줄긴 했어요. 당연하죠. 뭐 그 상식 아니에요, 그죠?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싸게 팔 필요가 없어요. 걷어들이겠죠. 그렇죠. 보통 이게 불장의 현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매물 건수가 한 7만 5천 건 정도, 작년 말이 8만 7천 건 정도 됐으니까 12,000건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아마 이런 거래량 혹은 이 매물 건수 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실 텐데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늘었지만 오히려 실거래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난 2022년, 2023년 이럴 때에 매물 늘어났다고 집값 빠진다는 보도 많이 보셨죠? 안 맞습니다. 모든 구간에 만능으로 통하는 법칙은 없어요.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한 지표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거래량 효과, 실거래가 뭐 기타 지표 중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할 신호는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장 전체를 보면 거래량이라고 보고요. 특히 거래량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셔도 되고 각 네. 구별로도 나오고 경기도도 지금 부동산 포털이라 해서 나옵니다. 그거 가서 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이게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이 침체됐다가 약간 회복 국면 상승 턴을 할 때는 역시 대단지 아파트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선행성을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에서는 우리가 엘리트라고 그러죠. 잠실에 아마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이 아마 바로 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거래량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래량은 바로 수요자들이 심리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과 열의를 표현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거래량은 시장의 힘이자 연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거래량을 많다는 것은 집 사려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거래량 뚝 떨어질 겁니다. 이럴 때는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래량이 실체이고 뭐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가격은 쏘기도 거래량은 쏘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가격 흐름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풍향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가 터지면은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거는 시장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거는 상투입니다. 지금은 강남이나 이런 나머지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승 에너지를 다 쏟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징표는 바닥권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 그때는 사라. 허리 이상에서 막 거래가 터지잖아요. 거래 상투라는 말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네.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어땠어요? 9,200건인가?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제 생각에 어떤 유골이 좀 피클 수 있으니까 특히 많이 오른 지역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최근 한국에서 기준금리도 인하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또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그럼 전세 매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부동산이 일종의 이제 투자재로 바뀌었죠. 집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 기후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금리가 뭐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이자 무게추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기준금리가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니까요. 실거래가냐 표본 통계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체의 한 46%에서 60%예요. 그 절반 정도가 금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금융지표 여전히 이 동맥경화증이 아니라 돈맥경화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안 돈다는 거. 여러 통계가 있는데 뭐 통화 유통 속도를 보든 아니면 통화 성수를 보든 옛날처럼 이렇게 돈이 안 돌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다 아파트로 갔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또 우리가 다운로도 안 가고 빌딩으로도 안 가고 단독주택으로도 안 가고 결국 이게 아파트로만 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통화는 별로 안 돌아가는 과거와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그런 흐름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통화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민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자산별로, 상품별로. 이 캔틀 효과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통화량이 팽창됐을 때 상품과 자산별로 차별적 반응을 한다는 건데 가장 반응하는 게 결국 우량 자산이겠죠. 그 강남 아파트 주식 아니에요? 두 번째는 원자재, 나머지는 임금이거든요. 인플레 생겨도 월급은 잘 안 올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강남의 아파트를 거의 10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100억짜리 있습니다. 50평, 6평, 100 넘어가요. 여윳돈이 한 20억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앞으로 돈값이 휴지가 될 테니까 더 부동산을 사고 싶다.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게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일수록 통화량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그냥 뭐 시골에서 살면은 그 통화량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확실히 금리 인하와 어떤 통화량 팽창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훨씬 더 과민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우리는 보면은 다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 아니 지금 좋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충분히 그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통화량 팽창에 대해서 되게 과민증에 가까울 정도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통화량 팽창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산가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해 적극 대처하려는 흐름이 좀 옆에서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제가 되게 예전에 즐겨봤던 웹툰의 대사가 생각나는 게, 이게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입장에 앉혀해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을 때는 내가 직장인만 돼도 너무 풍족하고, 왜냐면 내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인 돼서 연봉이 뭐 몇 천을 벌더라도 또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죠. 내가 결혼과 출산을 해서 뭐 또 연봉이 뭐 예를 들면 1억이 된다, 뭐 어떤 사람이 연봉이 2억이 된다, 또 그분은 또 그분들만의 그 걱정과 근심이 또 많아서 그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배치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레인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영어로. 사람이요. 무주택자가 되보면은 집값이 떨어지길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는 약간은 상승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하락을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니까 집값이 올라버리면 상급지가 더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그래서 봤을 때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그 일시적 기간. 예, 물론 이제 좋은 거 사고 나서는 오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뷰를 이해관계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서지 마시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서지 마시고 그냥 뭐 적어도 1주택자 정도가 나름대로 좀 밸런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의 논리들이 오갈 때는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 옆에 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 되지만 그 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의 어떤 소망과 염원을 전망에다가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당위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쪽 논리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유튜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공포 비즈니스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봐요 그거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했을 때에 아무래도 뭐 그래? 무슨 일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조회수 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포를 세일할수록 훨씬 더 그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의 기조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을 파는 하나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평론가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실수요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평론으로 바라보면 지금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 집값이 올라야 돼요? 지금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집값 오르는 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세입자들이 주거 어떤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집값 오르는 게 뭐가 좋아요? 아니 주식이 오르면 유상증자를 하죠. 국가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거 비용마도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런 당위론에 빠져버리면 시장의 흐름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한쪽에 빠지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 가격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지금 뭐 유튜브 뭐 시골에 뭐 농가주택 학교 다 망한 걸 보고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다 이제. 그리고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 가서 빈 공실 보고 우리나라 부동산 다 끝장났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시선이 분산돼요. 초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공상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담론주의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박사지만 박사, 교수님들,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 옆에 근처에 가지 마요. 저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부정성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자우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세상을 우울하게 봐요. 근데 저는 균형추를 갖추라고 그랬지. 너무 근급시 막 이렇게 뭐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머리에 이제 뭐 꽂아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 분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정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거의 다
부정성 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해 보여.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현학자인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지식인인 것처럼 보여요. 제발 그쪽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런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올해 하반기 2026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예측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하반기에도 강보합 정도로 보고요. 내년도 일단은 뭐 그냥 이 수준 유지될 거다 저는 보고 있고, 다만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상승에는 조금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보합을 얘기하시는 거고. 올해 하반기까지 봅시다. 내년은 내년과 삽시다. 너무 잘 안 맞아 이게 보면은 시간이 길수록 잘 안 맞아요. 활이 잘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랬나요? 이게 2년 6개월 이후에는 아예 전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안 맞습니다. 그건 겐또지, 겐또.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예, 너무 그것까지 굳이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다. 저는 전문가의 적중 확률이 50%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원숭이 이 바나나 요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같은 거니까 너무 현혹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낮아질 거고 공급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아파트하고 주식은 저는 사실상 같은 상품이 됐다고 봐요. 특히 서울은 아파트가 이게 유사금융 상품이다 혹은 준금융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콘크리트 블록 사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블록화된 주권을 사는 거죠. 같은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이거 같이 봅니다. 큰 자산시장의 가치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요, 최근 논문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가 0.87이에요. 이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많이 간다면 뭐예요? 4천? 4천은 갈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에요? 아니면 전망이에요? 전망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 저는 소망 섞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4천 갔는데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같이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을 받으면은 뭐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중요해진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연끌 비투라고 그랬잖아요. 뭐, 비테크가 기본, 경제학의 기본은 결국 대출력이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자금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력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게 고가주택으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특히 신규 분양도 지금 골치 아픈 건데, 신규 분양에 중도금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잔금 전환으로 이게 전환할 때 유고 한도를 적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입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입주단지의 분양 계약자들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세입자 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안 돼. 그럼 문제는 전세 대출을 내지 않는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반전세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빌라 다세대 쪽도 저는 이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세 보증 한도가 이제 90에서 80%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게요, 전세 돌려막기를 못해요. 전세 태거 자금 대출도 1억까지인데 이 다세대가요, 이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통으로. 다가구는 3층이고 다세대는 4층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요번에 태거자금 대출이 안 돼요. 아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비아파트 쪽은 지금 구조적 불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이쪽으로 좀 대체제로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수요들이 조금 있는데 좀 고려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파트를 차라리 외곽에 사더라도 아파트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빌라를 사시더라도 다세대를 사시더라도 외곽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를 꼭 사시더라도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심한 데가 사셔야 돼. 외곽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이 같아요. 도심은 굉장히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굳이 사시더라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역세권 쪽으로 한정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요번 대책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쪽에 더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재고보다 신규 주택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